번째 동기 강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쉬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할게요. 자, 셀프 이피커시, 자기 효능감입니다. 여기 이제 TLP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주 익숙한 단어죠. TLP에서 다루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을 절대 빠뜨리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효능감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익히셔야 돼요. 이 자기 효능감의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기 효능감은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신념입니다. 1977년에 반두라가 발표한 논문에서 이 자기 효능감이 세상에 첫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은 지금까지 약 7만여 건 반복해서 인용이 됐어요. 7만여 건이면 이 바닥에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7만여 건이 아니라 70만 건이었던 것 같네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에서 메달 오브 사이언스를 받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사람한테 메달을 수여하는 사진을 제가 지난달 했었던 포럼에서 보여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살아계세요. 98살인가 그렇습니다. 반두라는 심리학의 거장이에요. 심리학의 거장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한 학기에 수십 번도 더 들어볼 거예요. 그만큼 책에 자주 등장합니다. 아주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놨어요.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자기 효능감,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냥 자신감이랑은 좀 달라요. 자기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누군가와 상담을 해야 되거나 컨설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워딩 하나 틀리지 말고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신념입니다. 사전적 정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늘상 하시는 자연어, 일상적인 용어, 구어체로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문어체로 딱 정리되어 있는 명제를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높아요. 자, 자기 효능감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 몇 프로죠? 34.2%. 자, 특정한 과목을 한정을 짓겠습니다. 수학적 자기 효능감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죠? 40.2%. 수학적 자기 효능감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40.2%예요. 자, 이 40.2%랑 25%를 비교하면 당연히 40.2%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 이 25%는 뭔지 아십니까? 지능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수학 교과목 안에서. 머리가 좋으면 수학 잘하기 쉽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머리가 좋은 애들은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게 머리가 좋은 거잖아요. 물론 다중지능이라서 머리가 좋다라는 개념들을 다양하게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흔히 검사하는 웩슬러4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순발력, 수리적인 사고 능력을 좀 집중적으로 측정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문제들을 보면 그렇죠. 공간 지각 능력, 공간에 관련된, 도형에 관련된 도형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한 360도 좌로 어떻게 돌리고 우로 돌려가지고 이게 이거랑 같은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 돼요. 머리 겁나 아픕니다. 그렇죠? 그런 검사에서 점수가 잘 나온다는 얘기는 수학적 지능이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머리 좋은 아이들이 수학 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머리가 좋다 나쁘다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보다 자기 효능감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 더 설명드릴까요? 시험 불안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33.6%입니다. 이 시험 불안조차도 지능보다 성적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나쁜 건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수 있죠. 이게 머리가 나쁜 애들은 그렇잖아요. 설명해줘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2번, 3번 설명해줘야 그나마 좀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자기 효능감 떨어진 아이들은 그보다 더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낮은 아이들은요. 그냥 공부 자체를 안 해요. 왜?
어차피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머리가 좋은 게 될 수도 있고요.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집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또는 잠을 많이 안 자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성실한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아이가 그 능력이 성적에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고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게 나에게는 없어. 예요. 그럼 아이는 공부를 안 해요. 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A라는 능력이 필요한데 나는 A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가 이 생각은 그냥 추론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경험이 그러했던 겁니다. 과거의 경험이 나는 그게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라고 이 아이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수도 없이 그게 부족해서 성적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를 해봐도 점수가 안 나올 거야 하고 공부를 아예 접어버리는 게 수학교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포자. 수포자는 자기효능감이 낮은 아이들을 방치를 시켜놨을 때 이 친구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이 상황을 수포자라고 우리는 바꿔서 부를 수 있습니다. 지능의 성적에 미친 영향은 제임스 플린의 1991년에 있었던 연구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게 되는 원인을 좀 살펴봐야겠죠. 반복된 작은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안 돼요. 대단한 시험을 응시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숙제를 했는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선생님이 프린트를 줬는데 풀어봤는데 잘 안 풀려요. 요번 중간고사에 그냥 잘 맞을 것 같았었는데 잘 안 나왔어요, 점수가. 그냥 이런 과정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슬슬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요. 뒤에 가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가 지금 감을 못 잡겠네요. 이걸 슬라이드를 분명히 처음에 넣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혹시 뺐을지도 모르니까 판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카메라로 대체를 할게요. 머리 상태가 말도 아니군요. 자다 일어나서 물세수만 하고 왔거든요. 양치하고. 네. 그냥 오늘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한다 그랬죠? 귀인 이론. 또 온 것 같은데. 그냥 일단 갈게요. 뒤에 가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귀인. 어떤 일의 결과를 어딘가에 귀속시키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이 왜 벌어졌느냐를 되게 궁금해합니다. 하필이면 제가 글씨 쓴 데가 딱 형광등이 비치는 자리였어요. 여기 괜찮네요. 귀인.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귀속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이걸 하고 싶어 해요. 무슨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럼 왜 그랬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잘생김을 두고 왔잖아요. 어딘가에. 물론 원래 없어요. 원래 없는데 그래도 조금은 아이 재수없어라. 그만할게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반은 농담이고 뭐 반은 진담이겠지만 너무 별로인 농담인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혼자 지금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어요. 자, 만약에 제가 오늘 이렇게 걸어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어디 부딪혔거나 뭐 다치거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겠죠. 뭘 잊어버리거나 그러면 왜 잊어버렸는지에 대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그랬나? 이것만 안 했으면 안 됐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그냥 늘 해요. 우리는 뭐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는지 생각해요. 보통 아이들이 성적이 안 나오면 뭐라고 생각해요? 난 역시 멍청해서 안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공부한 게 운이 나빠서 시험에 안 나왔어. 내 노력이 부족했어. 어저께 좀 일찍 잤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자서 오늘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엄마가 어저께 나한테 뭐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공부를 3시간이나 더 했을 텐데 그랬으면 분명히 2문제는 더 맞췄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다양한 걸로 원인을 찾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걸로 원인을 찾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래.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요. 내 바깥에 있는 걸로 원인을 돌리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이상하게 내서 그래. 왠지 그렇게 또 하기도 할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원인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반복된 작은 실패를 할 때마다 이제 내가 머리가 안 좋은가 보다, 내 능력이 안 좋은가 보다, 나는 그게 필요한데 그게 나에게 없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지금 반복된 실패가 생길 때마다 늘상 이렇게 했었던 그 귀인들이 어느 순간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정한 원인으로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얘는 자기 영감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거봐, 이러니까 해도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내려놓게 될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게 되는 깜짝이야. 말로 하신 줄 알았어요. 네, 말로 하신 줄 알았어요. 많이 이렇게 해요. 오휴, 순간적으로. 자, 다음 이론으로 넘어갈게요. Goal Orientation Theory. 이건 목표 지향성 이론입니다. 목표 지향성 이론이에요. 제가 자꾸 영어를 쓰죠. 가급적이면 영어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된장남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있어 보이기도 하고, 세 번째는 이런 용어들은 그냥 원어 그대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쉽기는 해요. 자, 목표 지향성 이론은 성취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 내가 공부를 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취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크게 목표 지향성 이론은 위에 2개예요. 밑에 2개는 접근 동기, 회피 동기입니다. 좀 다른 맥락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믹스해서 동기를 다양하게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건 이런 목표 지향성 동기와 접근 동기, 회피 동기를 섞어내기 시작해서 인간의 동기를 숙달 접근, 숙달 회피, 수행 접근, 수행 회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게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기를 설명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올드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이 1900년대 초부터 1900년 후반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들이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분류했고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게 가장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잘 설명하는 동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왜? 여전히 우리는 아이들의 공부 마음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잘 잡아줘도 성적이 쭉쭉 올라갈 거예요. 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할 거니까. 자꾸 건드려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자, 첫 번째 거 보죠. 러닝 골이에요. 마스터리 골이라고도 합니다. 학자들마다 용어를 조금 다르게 쓰기도 해요. 그냥 똑같아요. 러닝, 공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게 공부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어떤 공부를 할 때 그냥 진짜 배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또는 마스터리, 그냥 완벽하게 끝내는 게 목적입니다. 또는 퍼포먼스 골, 그냥 뭔가 잘하는 게 목적이에요. 배움이 목적이 아니라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게 목적인 거예요. 퍼포먼스가 잘 나온다? 우리는 공부를 보통 시험 성적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퍼포먼스 측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퍼포먼스가 좋다는 뜻은 시험 성적이 잘 나온다는 뜻일 거예요. 많은 문제를 맞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점수가 잘 나오는 게 목적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러닝은 내가 이해하는 걸로, 그리고 내가 진짜 배우는 걸로 끝이지 여기에서 점수가 개입되진 않습니다. 점수가 잘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괜찮아요.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실수투성인 것들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그냥 나는 그거를 머릿속에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담아내면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면 그걸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쉽죠? 공부의 목적이 러닝에 있는가, 혹은 점수에 있는가, 진짜 학습에 있는가, 아니면 점수를 잘 받는 거에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같아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 친구는 러닝골과 퍼포먼스 골이 동시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동시에 없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는 높고 하나는 보통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조합들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어프로치 모티베이션, 접근 동기예요. 어디론가 다가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뭐 긍정적인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다가가고 싶어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칭찬을 받는다? 칭찬 받고 싶어서 뭔가 하는 거예요. 칭찬에 다가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접근 동기가 있는 거예요. 혼나는 게 싫어서 어떤 행동을 한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싫어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니까 회피 동기입니다. 어보이던스 모티베이션이에요. 여기까지 쉽죠? 그러면 이 네 가지 개념들을 묶어내서 네 가지 차원의 동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러닝골과 어프로치 모티베이션이 만나면 숙달 접근 동기가 될 거예요. 숙달 접근 동기는 재미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게 좋고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는 이 과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숙달 접근 동기예요. 가장 이상적인 동기이긴 합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 자체가 그냥 이 내용이 내가 알고 싶어요. 저는 수학, 과학 쪽이 학창 시절에 숙달 접근 동기가 높았어요. 특히나 물리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자체가 재밌었습니다. 재밌어서 학교 시험에 나오지 않는 영역들도 책을 사가지고 따로 볼 정도였어요. 특히나 지구, 우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흥미로웠어요. 제 중학교 1학년 때 꿈이 천문학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하늘을 동경하고 별을 동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막 알고 싶어요. 별자리에 관련된 책들, 우주에 관련된 뭐 교양서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책들을 사서 모으기도 했습니다. 월간 과학이라는 뉴턴 잡지 아시죠? 이런 잡지들을 꾸준히 사 모으기도 했어요. 그냥 그런 그림들, 우주에 대한 그림들,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로 그냥 행복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공룡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과목이랑 만났죠. 지구과학 시간에. 얼마나 재밌겠어요. 선생님들이 막 광년, 안드로메다가 200만 광년 뒤에 있다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이 우주의 사이즈에 대해서 체감이 안 되잖아요. 상상만 되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냥 너무 혼자 막 소름이 돋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냥 그 내용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이 지식을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서 뭔가 계속해서 행동을 하는 쪽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하게 만들어주죠. 퍼포먼스 어프로치 모티베이션은 뭔가 좋은 점수가 나왔을 때,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을 때 칭찬이나 보상을 받죠. 엄마가 핸드폰을 바꿔주거나 용돈을 올려주거나 내가 원하는 걸 사주거나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거나 친구들이 오 이렇게 해주거나 뭔가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좋은 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갖기 위해선 반드시 그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의 목적이 이걸 재미있어서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잘하고 싶어서예요. 내가 이거 잘하면 친구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주변의 인정을 받으니까, 칭찬을 받으니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퍼포먼스는 일종의 화폐와 같습니다. 교환 가치를 가져요. 70점짜리의 인정이 있고 80점짜리의 인정이 있고 90점짜리 인정이 있고요. 100점짜리 인정이 있어요. 주변으로부터 받는 인정, 칭찬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80점을 맞았다. 80점 얻지만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수행 접근 동기. 이제 회피 동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숙달 회피 동기 같은 경우에는 숙달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동기예요. 왜? 회피 동기는 부정적인 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숙달이 안 됐을 때 부정적인 건 뭐예요? 숙달은 뭡니까? 내가 이걸 잘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냥 이 자리에서 선생님이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내가 잘 이해를 못한다는 이 사실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어느 정도 지난 시간에 내가 딴짓해가지고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지금 되게 답답하네. 오늘 수업 끝나면 지난 시간에 무슨 내용 배웠었는지 다시 한번 보긴 해야겠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싫으네. 이런 마음이 먹었다? 그러면 이건 숙달 회피 동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 답답한 상황이 싫어서 뭔가를 알아보고 싶은 거. 수행 회피 동기는 퍼포먼스가 낮게 나왔을 때 벌어지는 안 좋은 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동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는 게 싫은 거죠. 애들에게 놀림받는 게 싫은 거예요. 선생님한테 무시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수행 회피 동기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동기예요. 그나마 이거라도 있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포자는 이조차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어트리뷰션 시어리 나왔네요. 귀인 이론. 그냥 갈게요. 하이더가 1958년에 완성한 모델입니다. 자, 원인의 귀착, 이게 귀인이에요. 이 어트리뷰션이라는 단어 뜻을 일본 사람들이 해석을 했고 번역을 했죠. 한자로. 그래서 일본식의 한자 말을 우리가 많이 갖다 쓰죠. 그래서 내용이 사실 별로예요. 자, 인간은 사건을 인식할 때 원인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슬라이드를 제가 분명히 만들었는데 나중에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 왜냐면 중간에 설명을 좀 드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자, 파트 2는 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시작한 지 딱 1시간 지났습니다. 저희가 10시 10분 정도에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지금 11시 10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